LH 투기 의혹으로 정치권도 연일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 관련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 매일매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수상한 묘목 심기는 기본이고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수십 채의 조립식 주택도 등장합니다. 사례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국민들 허탈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가는 걸 하는 이거 소리. 이 아래가 시멘트인데 그 위에 흙을 덮고 묘목을 그냥 심었다는 거죠. 세면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흙만 이만큼 얹어가지고 그냥 나무 심는 거에 보상받으려고. 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는 가는데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여기 땅 사고 그냥 집 하나에서 다진 거예요. 공무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들었고, 그 땅 가진 사람들 다 뺏겼지만은 바로 옆에 땅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어요. 정말 별의별 기법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시흥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땅 구입한 의혹이 어제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중에 한 공무원은 제방을 구입했더라고요. 제방 그냥 구입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제방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 같으면 제방을 산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보상을 받긴 받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선수들만 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예. 싶은데, 그러니까 이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작물로 분류가 되면 별도 보상이 또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야말로 잘 아는 사람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산 예. 거죠. 이 경우에는 명백히 그런 거죠. 그래서 예.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이 좀 굉장히 정확하게 이번에는 확인이 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보를 모르면 누가 제방 땅을 사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예. 지금 이제 내부 정보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직무 연관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신도시 예정지에 제방 땅을 살 정도면은 뭔가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 특히 또 이제 땅을 산 사람이 5급 공무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특히 시청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고위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LH, 광명, 시흥시청 공무원들만 문제겠느냐. 세종으로 가보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에도 좀 수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벌집이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조립식 주택이라면서요. 이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현장 화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시 가설 이제 건물을 지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이거 역시 이제 보상을 받을 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식 건물 짓는 비용과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향후 이제 보상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지은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실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양은 만들어 놓고 이제 일단 이런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나무 심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맨 땅으로 있는 거하고 그 위에 건축물이 하나 있다거나
나무가 심겨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이 보상 기준이 확실히 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좀 한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세종시는 특히 지난해 땅값이 10% 넘게 올랐어요. 이게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이런 상황인데 세종시 이번에 그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는 세종시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이번 예. 세종시는 빠진 것 같고요. 세종시가 별도로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조사 대상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별도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행정 수도가 이전하는 문제가 다시 또 쟁점이 됐고요. 또 이제 국회가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 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가가 올랐을 때 세종시가 가장 높게 지가가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투자 욕구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국가 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는 정보가 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집 같은 걸 서둘러 가서 짓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일종의 글쎄요 이렇게까지 일반화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투기장으로 변질돼 갔던 거 아닌가. 또 이제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준을 만든 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이전부터 계속 이런 기준들이 유지돼 왔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투기를 통해서 돈을 자산을 불려오는 방식들이 우리 사회 암암리에 횡행해 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예. 근데 그 세종시에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가 있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 굉장히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준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아파트도 다 입주할 수 있는 권한 줬죠. 그러니까 집도 다 하나씩 거의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주변에 땅 투기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 예. 이건 정말 이 공직자들로서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그 인근에 사는 분들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로 이 세종시 일대는 그 공무원들이 투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지금 이제 얘기가 그렇다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이번에 네. 그 확실히 좀 발본색원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뭐 투기를 해도 뭐 할 마당에 투기를 주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오늘은 일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LH 직원들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2차 조사 대상자까지 가면은 이제 10만 명인데 이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불거진 내용을 보면 지금 처음에 드러난 건 13명 아니었습니까? 뭐 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러니까 LH공사 직원만 하더라도 지금 뭐 10,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10%만 잡아도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10% 정도는 충분히 그런 유혹을 느끼고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를 한 사람 중에도 좀 더 영리한 사람들은 표시 안 나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뭐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뭐 배우자가 구입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제3자 누군가 차명으로 해서 이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더라도 사실은 이 전모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향후에도 추가로 좀 추적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예.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밝혀내기가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합동조사단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정세균 총리가 LH 개혁안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뭐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거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땅 투기 의혹 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당 소속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익명의 LH 직원의 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이거 좀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 좀.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투기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니 어처구니가 참으로 없습니다. 네. 자, 전수조사. 여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300명 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 여야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전수조사까지 갈까요? 이번엔 가야죠. 이번에 가야 가야죠. 되는데 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전수조사 하자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외유성 출장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문제됐을 때 그럼 다 전수조사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해서 나왔습니까? 나와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제안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뭐 우리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선거 지나고 나면 또 맘 바뀌어가지고 안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예. 이번엔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LH뿐만 아니라 많은 공기업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완전히 뭐 부패하거나 썩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많이 그동안에 개혁됐고요. 그리고 청렴도도 이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예. 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면 강남 상구에 집을 산 뭐 지금 이제 그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뭐 재건축이 있는 아파트 하면 몇십억씩 그냥 버는 모습들 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저들은 저렇게 버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런 욕망이나 욕구들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놓고 하지도 못했던 투기 행위가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하는 투기 행위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사실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 차원에서 뭐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 제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그런 특권을 내려놓거나 예.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야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도 투기 행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미 청렴도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먼저다 이런 차원의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가 청렴도나 이런 것들은 예. 예전에 비해서 이건 객관적인 수치로도 많이 전체적인 나왔는데요. 수치로.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그 결과가 있고요. 예. 우리 일반 기업이나 과거에 뭐 공무원들이 우리 이른바 촌지라든가 뒷돈 요구하거나 이런 관행들이 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데 예. 그런데 그러나 왜 그러면 이번에 예. 이런 식으로 걸려 나오는가? 이건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좀 LH 또 공무원들의 이 부동산 기상천외한 수법에 국민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 얘기해봤는데 지금 여권에서 이 투기 의혹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땅 투기 의혹 이거 이제 전해드렸고요. 양양자 최고위원도 경기도 화성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하고 가까운 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 땅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맹지라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지금 여러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은퇴하고 나서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그랬다 하는데 대지 평수가 1000평이거든요. 보통 전원주택 뭐 좀 크게 짓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큰 땅을 사지는 않습니다. 예. 대략 뭐 커도 뭐 한 200~300평 정도 이런 정도지. 그래서 전원주택 그냥 짓고 살기로 예정하고 산 땅치고는 좀 크다. 그렇게 보면 여긴 뭐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빌딩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 개발 이번에 이제 개발되는 지역하고 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진짜 선수들은 택지 개발지 인근에다 땅을 사죠. 예, 택지 개발 수용되고 나면 뭐 거기 뭐 약간 혜택이 있긴 하지만 보상도 받고 뭐 아파트 입주권도 받고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그 주변에 상가 건물 하나 올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진짜 선수들은 예정지보다는 인근 지역. 그렇죠. 진짜 선수들은 뭐 인근 지역 땅을 산다 이런 예. 얘기도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도 아마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그 2016년에서 2018년 3기 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운 경기 시흥 일대의 땅을 샀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쪼개기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반대 사례 같아요. 반대 사례 제가 볼 같다. 때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보통 많아야 뭐 한 200평 정도 사는 것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제곱미터가 넘는 한 1,000평이 넘는 땅을 양양재 의원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같은 이 경우에는 쪼개기로 20평, 뭐 30평 이런 식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콩 주택 짓더라도 이거보다는 넓어야 되거든요, 대지가. 근데 이렇게 땅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뭐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 땅을 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인데 국회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단 처벌할 법이 현행법으로는 사실 마땅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차명으로 거래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부동산 실명 거래법이 있긴 한데 이게 판례까지 가다 보면은 차명으로 거래를 했어도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나? 어제 우리 그 민변 소속의 변호사 한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회가 거릴 것이 없으면 부동산 실명법 개정하면 된다. 그러면 차명 거래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좀 조심스럽지만 국회에도 이해관계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전수조사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모가 드러나긴 어려울 거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수조사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해마다 그 재산 변동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주변 또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응하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또 예. 약간 예외 조항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전모가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어찌됐건 지금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평균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반 국민 평균 자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부동산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제 그 동안에도 좀 확인이 되기도 했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층일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기득권층은 이제 본인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예.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그 동안에 보인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들과 관련해서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갈 만한 행동들은 잘 안 하죠. 예, 그 피해 왔고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입법이 가능하겠는가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관련 법안들을 막 내요 의원들이 네. 내기는 잔뜩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이게 법안 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신용만 하고 나중엔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 나름 배경이 있는 거고 이번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국회도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부동산 입법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제2의 LH 사태를 막자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 통과될지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제 대통령도 이 부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요? 돼야 되죠. 예. 예, 이번에는 되길 바라고요. 이게 8년 전, 9년 전인가요? 9년 그때 전이요. 예.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김영란법 김영란법 안에 방지법 이제 때. 넣으려고 했는데 부정청탁 금지만 들어가고 이해충돌 방지는 쏙 빠졌어요. 예. 근데 마지막 상임위에서 쏙 빠진 것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내세웠던 논리는 내 자녀가 어디 취업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업무 범위가 넓은 사람은 취업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네. 내세웠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지금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랑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 자진 신고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내가 내부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땅을 살 때는 그걸 사전에 신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과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것처럼 당시에 여론몰이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뭐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네. 지금 뭐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게 다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과연 처벌받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저는. 이게 앞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땅 샀습니다. 쪼개기로 땅 샀어요. 그럼 뭘로 처벌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 뭐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숙제가 남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정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봐요. 저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예 땅을 못 사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과연 그 밑에 그거 관련돼 있는 사람 차명까지 그걸 어떻게 그럼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사회적 규율과 규범 관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을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적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제일 빠른 방법은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1순위가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번에 자신이 과거에 그런 의혹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수사청 지금 설치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청법도 지금 이제 제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중대범죄수사청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시급하다.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부패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거법이 없으면 처벌도 못 하는 겁니다. 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로 정부 여당이 책임을 갖고 좀 의지를 갖고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안을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제 논란이 됐었던 중수처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두 분이 이렇게 보신 거고요. 지금 다수 의석인 여당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투기 대상이 된 땅들을 보면 대부분 농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지법이 있긴 한데 이게 중간에 예외 규정들이 하나둘 끼어들면서 좀 너무 많이 느슨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참 그 우리 헌법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이 토지 개혁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뭐랄까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한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사실은
유상 분배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민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났던 거였는데 예. 지금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이야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네. 근데 농민은 그러면 어떻게 규정할 거야? 예.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구멍을 농지 경영만 할 수 있는 경영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러면 그냥 농사로 인정해주는 이런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게 투기에 악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그런 조항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히 원천 차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농민만 가질 수 있도록 아예 이번에 엄격하게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뒤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찬찬히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좀 현실적인 그 약간 난관들은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농지법이 이렇게 거의 맹탕법이 돼 버렸는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통작거리 제한도 좀 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주요건도 완화하고. 완화를 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농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농지법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지금 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현재의 뭐 농업 인구 현황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그런 기반 하에서 휴경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휴경지는 그럼 어떻게 뭐 활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대대적인 좀 개편을 좀 해야 되는 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법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지금 정보가 새나갈 구멍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LH에서 신도시 부지를 검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게 또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보가 새나갈 곳이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주택난 해결하려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기가 일고 이러다 보면 또 집값이 비싸지고, 이게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게 뭐 우리가 농지법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도시 주택 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개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투기 혐의자나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또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지어야 되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투기행위자를 싹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집을 딱 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동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건 뭐 지금 제도적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예. 보상을 할 때 보상에 대한 철저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의 제도적 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인의 투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차명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법 처리까지 끝나려면 그것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조사해서 뭐 예를 들면 기소해놓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돼 있는 그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네. 풀어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꺼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싹 일소하고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쉽지는 굉장히 않죠. 복잡하고 뒤섞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행정이라고 하는 그 세밀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요, 공공주도 개발이 이런 공공부패를 낳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개발을 하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한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죠. 네. 민간에 이제 민간 업체에 이런 걸 맡기게 되면 또 자기들끼리 짬짬이 또 다 선점해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투기가 또 난무하겠죠. 실제로 과거에 또 그랬던 전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맥락이 안 닿는 지금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으로 넘겨도 뭐 그렇죠.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식으로 뭐 민간 또 개발하는 건 민간 개발로 가고 공공 또 부문에서 할 건 또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특히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그 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이제 뭐 나름 노하우가 쌓여서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부패가 훨씬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수법들이. 그래서 그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방식들은 조금 더 추가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전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좀 잘해낸다면 상당 부분 좀 뭐 이렇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이번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재보궐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양 진영 모두 지금 단일화 협상에 거의 뭐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요. 진영별로 네거티브 공방도 슬슬 시작되는 모양새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또 박영선, 김진애 후보 역시 야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협공에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상당히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 후보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 개발의 재앙, 용산 개발의 부도를 만들어낸 그런 무책임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책임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직을 던지고 나간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LH발 악재 때문인지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 타다가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좀 맹공하는 모습도 요즘에 보이는데,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쓴 3인방 쫓아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적으로 느꼈다, 이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거들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상황이 다급해지면 다급해질수록 말이 험해지잖아요. 뭐 쫓아낸다, 응징한다 이런 표현들은 뭐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응징하면 우리 사회에 남아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 여성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특히 여당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뭐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될 것이고, 2차 가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야 되는 게 여당 뭐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태도라고 보고요. 야당에서는 저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추정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들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너무 이렇게 자꾸 표현들을 저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거판 자체가 좀 뭐랄까 혼탁해지는 양상으로 가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이 문제는 좀 서로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고 했던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원제로원을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서울시장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왜 나와? 이제 이 얘기고,
지금 이제 이 범야권의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 왜 치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예. 성의혹 관련한 그것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원죄론을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별로 이렇게 선거 전에서 반영이 안 되는 얘기가 정책으로 좀 경쟁해라. 예. 이 얘기를 백날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번에도 또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 정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서울시장 공약이 맞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다시 원죄론, 이렇게 좀 불필요한 논란으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영선, 김진애 후보 단일화 이제 방식에 합의를 했고요. 내일 첫 토론회를 여는데 김진애 후보가 두 당 당원 조사 결과를 5대5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 당세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뭐 단일화에 합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인식이 비슷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 당이다, 뭐 남의 당이다 이런 식의 구분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지층한테 어떤 방식으로 호소할 것이냐, 소구력을 어떤 주장이 소구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애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검증이나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모습을 좀 더 저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비록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 대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 있는 선거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더 큰 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맞붙어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겨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예. 김진애 의원 사퇴하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김진애 의원이 이번에 단일화 방식 수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통이 넓다, 자, 이런 칭찬을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한참 불이 붙은 이런 상황이라서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문제 재점화되는 것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그 흑석동의 그 투기 의혹 때문에 직을 또 그만두게 된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안 나서주는 게 좀 도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어제 2차 회동을 했고요. 뭐 단일화의 큰 원칙에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MB정부 사찰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등장한 문건이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전히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박형준 후보는 오늘도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뒤풀이했습니다.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는 게 정치다라고 말했던 분이라서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은 다 잊으셨나 봅니다. 저는 이게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불법 사찰이라고 분명하게 제 눈에 보였으면은 그걸 오히려 막았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양심을 걸고 전혀 꺼리낌이 없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정보 보고 받은 게 다 사찰 문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명백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찰 문건 원본 그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이 일부에 보면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당시 홍보기획관이 지금 박형준 후보라는 이런 의혹인데요. 박형준 후보는 이거 나 본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봤다 해도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도 하나의 이제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라면 이건 네거티브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이걸 몰랐다고 마냥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불법 사찰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국정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수석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러면 박형준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마냥 예. 이렇게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다. 예. 다만 이게 얼마나 유효적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은 갖고 예. 있지만 네.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의혹이 또 나오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도 있는데 어쨌든 여론 흐름으로 보면은 박형준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이 이슈가 앞으로 재보궐선거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부산 시민들이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안하고 좀 사실은 좀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가덕도 이슈라든가 다른 그 이슈를 가지고 여당 쪽에서 조금 더 그 포지티브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의혹이 좀 이제 있는 것이고 네. 뭐 설령 그런데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산 시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상당 부분 뭐 형사처벌도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형준 후보자가 뭐 그 당시 국정원장쯤 됐다. 민정수석 좀 됐다. 이러면 예.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 좀 그렇지가 않아요. 살짝 좀 비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다가오면서 하나둘 뭐 새로운 뭐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